네, 숱한 보도와 숱한 해명에도 국민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청와대의 이례적 해명으로 알 수 있었던 건 하나, 대통령이 정식 집무실이 아닌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관저 집무실에 있었을까? 꺼지지 않는 촛불의 민심 앞에 좀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관저 집무실이라는 게요. 기업 CEO로 말하면 회사에 큰일이 있는데 집에서 근무를 했다. 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저에서 직무를 봤을까? 이 궁금증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7시간에 대해서 의혹이 한 3가지 정도로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정윤회 비서실세 정윤회 씨를 만났다. 구판을 벌였다. 그리고 미용 시술을 받았다. 이 3가지 중에서 지금 보도들이 그 미용 시술 쪽의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병원 의사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YTN 보도, 앞서 보도한 내용을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에 한 성형외과가 있고요. 차병원 산하의 차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최 씨 자매들하고 이 병원 원장들이 같은 빌라에 살았다. 이런 의혹이 지금 또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YTN 보도에서 원장 또 이사장, 회장과 최순실 일가와 같은 건물에서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같은 네. 빌라에서요. 마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최근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가 본공국가 차원이 아니라 부족국가라는 느낌 들 정도였는데 생활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국가의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일단 그 미용 성형 관련 얘기가 많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게 7시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 문제를 지금 수사하다 보니까 일단 그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관련해서 최근 상당히 그동안의 의혹을 품었던 것이 상당히 정황이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쪽으로 되게 좀 기우는 쪽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독특한 직무 방식에 대해서 너무 꼬치꼬치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였었죠. 예.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전 보도가 나왔었지만은 정말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유기 등으로 오히려 지금 고발 조치하겠다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얘기가 나옵니다만요. 만일 7시간 관련을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가운데 소홀히 했다라는 거 된다면은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큰 사건이고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의 지금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본이 바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정황들은 대체로 뭔가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정황들이 되게 이쪽 저쪽에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봉건국가를 넘어서 부족국가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좀 뜯어보면 순실 순득자매가 살던 빌라에는 차병원 회장, 이사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동생인 순천 씨는 또 강남에 처음에 의혹이 제기된 강남의 그 성형외과 원장하고 같은 빌라에 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또 이번에도 우연일까 이렇게 보기에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특혜들이 이제 의혹이 보도가 된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같은 빌라에 살았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같은 빌라에 살면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빌라가 우연히 모여서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예. 않으면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같이 살았죠. 그다음에 차원병원에서 어떤 형태든지 또 치료를 받았어요. 뭐 그게 치료인지 아니면 뭐 뷰티와 관련된 부분인지 예.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차원병원에 대해서는 또 차원병원 출신 의사가 자문의가 됐단 말이에요. 청와대 그렇죠. 자문의가 됐고 대통령 예. 자문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줄기세포랄지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된 연구 용역에 있어서 또 차원병원이 굉장히 특혜를 받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특혜를 그렇죠. 그런 받았죠. 여러 가지를 예. 보면 그 연결고리 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7시간에 관해서도 지금 전에는 뭐 사실 어떤 뭐 정윤회 문건 때는 정윤회 씨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뭐 구술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데 지금 거의 이러한 연결고리가 되면서 거의 줄기세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의혹이 모아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의사들이랄지 그런 것도 이제 새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뭐 앞으로도 그 의혹을 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어제 JTBC 보도 그 얘기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2014년 4월과 5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최 씨 자매를 진료한 의사가 다른 의사가 또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JTBC 보도를 보면은 이 의사가 뭔가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왔던 현재 옮겨서 다른 병원에 녹십자 아이메드에 있다가 바로 어젠가요? 지금 그만뒀다고 얘기하고 있죠. 김 원장. 예, 김 원장 예.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추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본인이 그날 진료하지 않았다고 어느 골프장 왔다 갔다 했던 뭐 자료까지 내고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은 성형외과 원장은 예, 골프장을 왔다 갔다 냈고 했다는 하이패스 여기는 기록을 이제 본인 하지 제시했고요. 않았다라는 등등 얘기 네. 있었는데 어제 JTBC 보도에 또 제3의 인물이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계속 이제 기자가 추적을 해왔었는데 네. 좀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고 반복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역시 네. 그것도 이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때는 이제 차원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을 봤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또 상반이 되죠. 만약에 관저에서 관련 치료를 받았다면 차원병원 쪽이 아니었고 정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진료 가능성이 있던 또 처방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는데요. 지금 제3의 인물로 떠오른 이른바 A씨로 보도가 되고 있는 사람 네. 뭔가 확실하게 답을 줘야 될 것인데요. 예. 다른 또 정황들도 같이 있죠. 정호성 비서관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그날 상황을 보고하려고 했었는데 제질됐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예, 오늘 있어가지고 한겨레 21의 보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정상적인 직무 상황이 아니었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게 세월호 참사 모든 사람이 잊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있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법률적 경험으로 볼 때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 많이 봅니다. 예. 그래 법정에서 어떤 범죄 사실을 추궁하는데 네. 나는 안 했다. 그게 아니고요. 범죄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그 말은 거의 묵시적으로 예. 범행을 했다는 뭐 그런 우리가 인식으로 좀 받아줄 수 있죠. 법률적이거나 수사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 2월에 그 김상범 원장이 차움에서 녹십자 아이메드로 예.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런 병원 의사가 누구고 대리 처방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결국 세월호 7시간 때문에 그런 예.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관저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 정말로 수많은 국민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과연 관저에서 뭔 보고를 받냐는 거죠. 네. 그리고 관저에 있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네. 김만호 원장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날에 아마 청와대에서 굉장히 안이하게 보았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해경이 그 당시에 오류를 좀 범했죠. 네. 구조된 인원을 중복으로 체크를 해서 대부분 구조된 것처럼 잘못 또 해경이 보고를 했고 그걸 또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걸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충 그렇죠. 뭐 언론 마무리가 되는 거로. 오보를 보고 알았다 이런 네, 해명이 나오니까 네, 더 그런데 이제 의혹이 1시 커지는 거죠. 30분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인식을 해서 이거 중앙대책본부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걸 막았다는 거죠. 네. 막았다면 막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이제 심각한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당시 4시 10분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중체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수석비서관 회의에 나오지 않고 도대체 관저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예. 이런 의문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점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녹십자 아이패드로 김상만 원장이 옮겼잖아요. 네. 근데 옮긴 이후에도 그 병원 관계자한테 얘기하면 내가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를 계속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그것도 증언들이 나타나고 또 있고요. 나오죠. 그다음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와대에 꼭 들어간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할 때는 건데 예. 그 의미는 뭐겠어요? 결국 대통령한테 어떤 시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대통령이 관저에서 집무실을 올 수 없었고 또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관저에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또는 대통령이 몇 해 동안 뭐 보고를 받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밝혀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이러한 네. 것들이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의혹이 예. 청와대에서 이제 10가지 이른바 그 괴담에 대해서 팩트라고 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그 해명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15번에 거친 중간에 보고가 있었다는 것인데 6번에 거친 전화 보고하고 나머지 9번에 걸친 이제 그 서면 보고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그 집무실에 집무하고 있었는가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대통령께서 다른 진료를 받고 있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형식상의 전환은 가능한 거고 예. 서면 보고야 대통령 받는 것하고 상관없이 팩스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대통령이 직접 받아보는 거 상관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와대가 해명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요.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처리 과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국가적인 해결 과제가 마치 정파적인 문제가 되는 것처럼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뭔가 여기를 막는 것처럼 얘기하고 야당과 가족이라든가 국민들은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원초적인 뭔가 책임의식이 혹시 이걸 가지고 정파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는 시작부터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상당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정말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의혹이 안 풀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등장한 이 새로운 의사들 그리고 지난번에 YTN에 보도했던 오전에 들어갔다는 간호장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까 그 표현에서 있잖아요.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적어도 한 번은 진료했다 이런 얘기가 거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정은 전혀 진료를 안 했으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시작한 나오지 대로 않을 것 당연히 같은데. 진료는 했겠죠. 예. 그리고 그 마치 4.16 그날 정도의 중대한 날이 있던 시기면은 당연히 기억 여부가 확실하겠죠. 예. 이후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진료 관련 문제가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꾸준하게 거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것은 이제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라 뭐 거의 100% 진료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을 것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것이 이제 뭔가 확실하게 밝혀주지 않으려고 지금 얼버무린 그런 태도가 아닌가 짐작은 그렇게 되긴 합니다. 예. 그런데 기억이 안 날 수 없는 사안 아니에요. 4월 16일 날은 그날은 세월호의 어떤 대형 그렇습니다. 참사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진료 자체가요. 일반 어떤 환자를 진료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대통령을 진료했는데 때문에. 대통령을 진료했으면 안 했으면 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양심에 좀 그렇게 부인하기에는 양심에 좀 어떻게 보면 반하고 또 이게 만약에 진료했다고 하면 이 파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 그것을 말을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황상 따져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자, SBS에서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파장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불법이었던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치료를 받았고 또 공교롭게도 그 전후에서 줄기세포 관련 이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건데요. 이런 의혹이 지금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초적인 그 이제 그걸 이제 줄기세포 약을 만들었던 그 바이오 회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증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 자체가 이제 그 합법적으로 확인되지 않느냐 논란도 충분히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최순실 씨, 박근혜 현 대통령 심지어는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김기춘 전 실장도 같이 연루가 돼 있는 것처럼 한 집안처럼 줄기세포 또는 뭐 미용 관련 계를 내서 모이는 사람들이 마치 뭐 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계속되는 얘기가 뭐 대통령께서 여성으로서의 그런 문제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국정농단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세월호 7시간하고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될 필요가 있는 예.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거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국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갖는다는 거. 더구나 박근혜 예. 대통령 그동안에 이제 5선에 거쳐서 4번 반을 하는 동안에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법안 발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동안에 15건을 발의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줄기세포 관련이라면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뭔가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같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혹시 발의하지 않았는가 네. 충분히 그런 추측을 할 만합니다. 예. 자,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을 만들어낸 여당도 자괴감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뭐 2명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지금까지의 새누리당 위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분당이라든가 탈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한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특징이 그런데다가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치 구조상 밖에 나가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그런 거였는데 예.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 그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 두 사람의 탈당 기자회견 내용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헌정을 유린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은 공범인 새누리당이 오히려 치밀대면서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예, 표현이 굉장히 강했죠.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남경필 지사 역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생명을 다했다.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가야 된다. 오히려 앞장서서 새로운 보수 세력을 만들어 나서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오늘 두 사람이 탈당을 했는데 앞으로 탈당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라는 건데요. 네. 그 부분이죠. 일단은 예. 이 탈당 관련해서는 당에서 비중 있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가장 구체적으로는 김무성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저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세를 규합하는 과정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 하도 이제 친박들이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 지도부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하되 당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아마 비대위 체제를 해보려고 하는 예. 그중에 비박 중에서는 혹시 유승민 대표를 우군으로 끌어들여서 비대위 체제를 하면서 현상 유지를 해보려는 노력 같은데 어떻게 내부에 절충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추가 탈당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규모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정현 대표 상한 구간에 있으면 거기서 거기다 이런 표현도 쓰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두 명이 선도 탈당을 했고 지금 뭐 탈당이 이어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탈당 분당의 어떤 시발점이 됐다고 봐요. 예.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에 사실 존립 근거가 없다고 저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새누리당은 결국 친박만의 새누리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어떤 추가 탈당하고 분당을 할 텐데 결과적으로 그건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만약에 탈당 분당이 이제 이 김용태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의 어떤 탈당 분당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 특히 지금 탄핵 절차를 받고 있는데 탄핵 절차 어떤 의결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 이제 그게 좀 관심적으로 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추가 탈당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이성적인 그러한 새누리당 의원이라면 아마 네. 다 탈당이나 분당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성적으로는 그럴 것이나 네, 예. 현실에 옮기는 그렇죠.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다른 현실 문제다. 문제는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관한 문제지 결과적으로 친박을 제외한 세규합은 굉장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정말 탄력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네.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3지대라는 그걸 저희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를 하고 친박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똑같이 제3지대를 생각하고 있고 예. 제3지대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3지대는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새누리당은 어떤 형태로든지 분당, 탈당 이것은 뭐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김광삼 변호사 지적했다시피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이탈해가지고 3지대 합류할 것인가 그런 좀 이제 예.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까지 불거져가지고 3지대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3지대를 매개하고 있는 것이 현행 이제 이른바 87년 체제를 바꾸자 이런 쪽이기 네. 때문에 대선을 차기 대선을 치르기 전에 개헌을 하든 아니면은 그 이후에 개헌을 하든 간에 현행 체제를 바꾼 이런 데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서 이것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 손학규 전 대표가 이끄는 재단을 중심으로 한 회의에서 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더불어서 이후의 과제를 개헌으로 던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그렇고 지금 제가 꺼냈던 손학규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어서 3지대를 결성하는데 새로운 세력을 결성하는데 개헌이라든가 체제 변화가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네. 어차피 이제 그러면 어차피 새누리당은요 친박 비박이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순실 게이트 또 박근혜 예.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매개체가 돼서 네. 이분이 오히려 활력소를 작용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분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촉진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3지대의 어떤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일 것인데 뭐 사실 뭐 국민의당도 있고요. 뭐 손학규 대표랄지 반기문 총장이 온다고 한다면 반기문 총장도 연합하는 네. 그러면 굉장히 거대한 정당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제가 볼 때는 가장 견제하는 게 바로 친박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봐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스탠스가 네. 왜 이렇게 슬로우냐? 이거 스텝이 너무너무 천천히 가냐? 그 이유도 이제 그러한 어떤 변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지금 국민의당은 어떻게 지금
속내가 어떨까요? 국민의당은 어차피 현재는 뭐 38석의 의석이기 때문에 예. 오는 대선을 앞두고는 새로운 뭐 세력 확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국민의당에 합류하라라고 했을 때 그냥 국민의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고요. 네. 국민의당도 아마 제3대 일원으로서 같이 참여하면서 세력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하고 국민의당의 행보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몸집의 차이도 있지만은 그걸 이끌어가는 대표급 지도자급들의 여러 가지 정세 판단이라든가 이런 좀 차이도 있다라고 네. 봅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추미애 대표라든가 전 대표였던 당의 대주주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도 상황 관련해서 적절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예. 도움을 못 주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조금 상황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응해주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 이제 박지원 대표 등이어서 그런 좀 차이도 같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남경필 지사 그리고 김용태 의원 자, 탈당하면서 뭔가 이제 당을 만들겠다는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을 규합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물밑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밑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두 사람 말고도 몇 사람 더 같이 나오려고 날짜를 예. 며칠 좀 이렇게 했겠죠. 만약에 수가 규합이 됐다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치고 나가는 것이 정세 변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당장은 이제 규합한다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네.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분들이 네. 같이 해야 몇 명 엮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당장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예. 황영철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 예. 등은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네. 정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적으로 아마 일정한 규모가 돼가지고 어느 단계에서는 최소한 20명은 넘어서 교섭단체 정도는 등록할 수 있어야 네. 일정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짧게 하나만 김광삼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탄핵으로 이제 당론을 다 정했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언제쯤 될까? 짧게 좀 전망을 일단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박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느냐 문제가 됐죠. 네. 발언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빨리 될 겁니다. 단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예. 총리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탄핵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총리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총리 부분 때문에 탄핵이 좀 시간이 발의가 걸릴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야당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예,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